류이치 사카모토 아카데미 작곡상 수상작 마지막 황제. 역사의 변화에 휘말린 한 황제의 비운에 삼나는 선전 문귀를 내걸고 상영됐다. 1988년 4월 11일 LA 슈라인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제60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9번이나 수상. 호명된 마지막 황제의 동무대였다. 9개 부문 수상은 벤허 11개 부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10개 부문, 지지 9개 부문에 이어 60년 아카데미 사상 3위의 다작 수상 기록을 한 것이다. 이 작품이 관심을 끌었던 것은 미국인이 아닌 유럽 이태리 감독의 작품이 주요 부분상을 휩쓸었다는 점이다. 아쉬운 것은 존 론과 조한 첸이 열연에도 불구하고 나무, 여우, 주연에는 노미네이트조차 되지 못해 동양인이라는 핸디캡이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구설수와 함께 아카데미는 역시 서구 중심적인 보수색을 짙게 간직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다. 마지막 황제는 즉위, 퇴위, 추방 등 시대의 물결에 흔들리는 중국 역사상 최후의 황제 푸이의 파란만장한 생을 묘사하고 있다. 1908년 11월 북경 3살 난 어린 푸이는 청나라 군사들에 의해 부모의 곁을 떠나 자금성 내로 들어간다. 최고 권력을 행사하던 서태후가 그날 서거한 광서 황제의 후계자로 푸이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 푸이는 격동의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어린 푸이는 황제의 지위가 얼마나 막중한지 전혀 모른 채 어머니 품에 돌아가기만을 희망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1912년 신의 혁명에 의해 청조는 멸망하지만 푸이는 황제의 칭호를 잃지 않고 자금성에 거주하게 되는 허락을 받는다. 성내에서는 여전히 황제로서 화려하고 막강한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으나 그것은 궁전 내에서만 제한되었을 뿐 자신이 중국의 막강한 지배자가 아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대의 경륜에 휘청대는 푸이의 두 눈을 뜨게 해준 은인은 영국의 가정교사로서 자금성에 입궁한 레지날도 존스톤 피터 오툴. 존스톤의 교육에 의해 푸이의 눈이 뜨여지고 전근대적인 자금성 내의 개혁을 시도한다. 그리고 언젠가 궁전을 떠나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할 희망을 갖는다. 푸이의 유일한 소망인 자금성을 나가는 일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추방 명령에 의해 엉뚱하게 전개된다. 푸이는 황제의 지위에서 쫓겨나 텐징의 외국인 거주지로 옮긴다. 전환점을 맞게 된 푸이는 여기서 만주 침략을 획책하는 일본군과 접선하여 새로운 운명의 길로 들어선다. 너무 어려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황제의 절대권력에 미련이 남아있던 젊은 푸이는 아마카수 루이치 사카모토 대위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만주국 건립에 협조한다. 건국 2년 후인 1934년 드디어 염원하던 만주국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여 황제의 권력을 행사하지만 이름만 황제일 뿐 모든 실권은 아마카수 대위를 비롯한 일본인들의 결정에 좌지우지된다. 일본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푸이에게 실망한 원용 황후조안 첸는 시리에 빠져서 아편으로 시름을 잊으려 한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는 황후에게 염증을 느끼는 황제. 두 사람의 사이는 급속히 식어가고 원용 황후는 황제의 운전수와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게 된다. 아내의 배반, 날로 심해지는 일본의 간섭, 고심의 나날을 보내던 중 푸이는 비로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각하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세월은 흘러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란 역사의 소용돌이가 점차 거세게 번졌고 믿었던 일본의 패전으로 도망치던 푸이는 소련군에게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이송된다. 1950년 소련에서 다시 조국으로 후송되지만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한 중화인민공화국 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재교육을 받게 된다. 자신의 손으로 물 한 컵 챙겨 마시지 않았던 푸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손으로 하게 되는 경험을 했다. 10여 년간의 수용소 생활 끝에 비로소 황제의 신분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변모한 푸이는 문화혁명의 회오리가 몰아치던 1967년 북경식물원의 정원사로 전락한다. 이제 한낱꽃을 가꾸는 신분으로 관광객이 되어 그 자신의 옛날 거처였던 자금성을 방문한다. 웅장한 건물과 대비되어 소년 시절의 원대한 꿈을 상기시키며 눈물 찢던 푸이는 한많은 세월을 뒤로한 채 61세의 나이로 영원한 역사의 장으로 사라진다. 마지막 황제는 세계적 거작답게 숱한 비화와 에피소드를 탄생시켰다. 1986년 8월 4일부터 유럽에서 1,500km이며 비행기로도 20시간이 걸리는 주계 장막. 고도 북경, 붉은 별이 그려진 중국 국기가 개양된 하늘 아래서
마지막 황제는 촬영을 시작했다. 서방의 영화인들은 이 영화야말로 가장 야심적인 기획, 작품이라고 제작 당시부터 입을 모았다. 그것은 도도한 중국 현대사를 향한 서양인들의 총공세였던 것이기 때문. 처음엔 이 영화의 촬영이 인간으로서는 무모한 행동으로 느껴질 정도로 규모가 엄청났다. 중국에서 넉 달, 로마에서 한 달에 걸친 촬영 일정, 준비기간 3년, 총 예산 2억 5천만 달러약이 영억 원에 달했다.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 6개국에서 주요 연기자 60명이 동원되었고 스태프만도 270명, 엑스트라만도 19영명에 육박했다. 디자이너 제임스 에치스는 의상 준비 때문에 양재학교 학생을 100명 이상 고용해야 했을 정도. 모든 준비는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일대기를 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경공항에서부터 도심까지 가도 끝이 없는 긴 대로 주요 도로들은 온통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들의 물결로 넘실대고 있다. 북경의 한복판, 중국 혁명의 메카인 천안문 광장, 그 한켠의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블럭, 모택동의 영묘는 이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는 혁명을 상기시킨다. 또 한켠엔 자금성의 커다란 문, 그것은 마치 사라진 왕조의 발자취처럼 이제는 퇴색한 문이다. 그 자금성이 바로 청조의 마지막 황제가 살았던 곳으로 거대한 요새로 둘러싸인 도시 속의 도시이다. 현란하고 다채로운 크고 작은 궁전들, 공원과 정원들, 밀실 공포증이 느껴질 정도로 모든 건축물이 안쪽을 향하고 있다. 마지막 황제의 촬영은 대부분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그곳에 살았던 왕은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다. 단 한 가지 성을 벗어날 권한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황제는 단 한 번도 지평선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푸이 자신이 쓴 자서전 황제에서 시민으로가 원전이 됐다. 물론 푸이라는 한 개인의 일대기 이상의 계급 투쟁에 얽힌 중국 현대사의 치열한 궤적이 용해되어 있다. 감독이자 마크 페블로와 함께 푸이의 자서전을 각색한 작가 베르톨루치의 관심은 보다 단순하고 밀도 짙은 것이었다. 그는 1984년 11월 21일 뉴욕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영화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푸이의 이야기는 변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충에서 나비로 변해가는 과정 같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푸이의 그 변화가 바로 중국 자체의 변화와 동일한 차원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그 자신도 변하고 있어요. 영화는 바로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과 푸이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서구 영화인에게 이토록 가까운 역사적 시대에 관한 영화를 촬영토록 허가한 일은 사상 처음이다. 푸이의 자서전을 읽으면서부터 베르톨루치 감독은 3년 동안 여러 차례 중국에 체류하며 그 당시 생존자들을 찾아내 그들과 만났다. 중요한 인물만 열거해도 푸이의 친형제, 이복형, 하인들, 또 재교육 수용소의 감독관들이 있다. 갖가지 에피소드와 세부 자료들이 엄청나게 풍부해져서 애초의 의도를 넘어서서 시나리오는 점차 역사적 정통성까지 획득해가기 시작했다. 영화가 완성되기까진 제레미 토마스라는 영국 출신의 독립 제작자의 공로를 빠뜨릴 수 없다. 1984년에 평소 친분이 있던 베르톨루치가 푸이의 자서전을 보이기까지 사실 그는 이런 규모의 대작 제작은 꿈도 꾸지 못했다. 베르톨루치는 토마스에게 푸이의 책 2권을 주면서 이 호랑이 타기 같은 일을 시도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후 그는 촬영 예비 허가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몇 차례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리곤 대본을 집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느라 근 1년을 소요했다. 마지막 황제는 애초 TV용 미니 시리즈로의 제작도 고려되었으나 결국 2시간 43분짜리 장편 영화 형태로 기획 제작됐다. 베르톨루치의 필름에 포착된 장엄한 중국 현대사의 여정은 관객 모두에게 벅찬 감회를 선사했다. 관현악을 위주로 구성한 류이치 사카모토의 웅장한 사운드 트랙도 빠뜨릴 수 없다. 영화 사상 역대의 수작을 연출한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는 누구인가? 그는 현대 이태리를 대표하는 젊은 거장이다. 시를 쓰고 막시즘을 신봉하며 영화를 통해 진보적 사회관을 일관하게 표현해 온 그는 뉴 이태리안 시네마의 선두주자로서 비스콘티의 관능과 파졸리니의 광기를 지녔다는 평을 듣고 있다. 1940년 3월 16일 이태리 북부 전원 도시 파르마에서 출생. 부친은 교수이면서 시인이자 영화 평론가여서
일찍부터 감수성이 풍부하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15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서 20세 되던 1962년에 인세르카 델 미스테로라는 시집으로 이태리 국내 문학상인 프레미오 비아베히오 상을 수상한다. 시를 쓰는 틈틈이 영화에 관심을 기울여 1955년에 16mm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로마 대학을 다니던 당시 부친은 친구인 피에르 파졸리니를 그의 문학적 스승으로 소개했는데 이 만남은 그의 방향을 오히려 영화 쪽으로 급선회하는 전기가 됐다. 대학을 중퇴하고 파졸리니의 조감독으로 아카토네에 참여한다. 1962년 앞서 말한 시집의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감독과 각본가 겸업을 선언하게 된다. 1962년 제작자 안토니오 세르비의 전폭적 지원으로 세계 영화 사상 최연소 감독 22세로 데뷔하게 된다. 데뷔작인 불굴의 농부는 파졸리니가 쓴 것을 토대로 베르톨루치가 시나리오화했다. 두 번째 작품 혁명전야는 반자서전적 작품이다. 칸 영화제의 호평을 얻어 막스 오펄스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는 신인 감독이 된다. 이에 파리로 이주하여 66년까지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1967년 이태리 공산당 PCI에 가입하면서 그의 영화에는 본격적으로 좌익성을 띠기 시작. 컨포미스타를 비롯해 이태리 공산당을 위해 건강 악화 등을 만든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제작을 위해 이태리로 돌아간 후 환상적인 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1900년을 완성, 이태리를 대표하는 거물급 감독으로 위치를 공고히 했다. 마지막 황제가 아카데미를 석권함으로써 그는 흥행면에서도 할리우드 상업 감독들을 능가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음악을 담당한 주역 중 가장 중요한 공적을 남긴 이가 루이치 사카모토. 사카모토는 동경 출신으로 51년생. 3세 때부터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천재적 음악 소년이었다. 동경 대학에서 음악 작곡을 전공하면서 키보드 플레이어와 작곡가로 활동하였다. 사카모토는 80년까지 일본의 연주그룹 엘로우 매직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유럽 순회 공연에 참가하면서 서서히 국제 무대에 선을 보였다. 전통적 일본 음악과 전자악기의 절묘한 혼합으로 엮어지는 독특한 음악은 세계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YMO 프로파간다 등의 사운드 트랙을 담당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데이비드 보위와 함께 열연해 그의 색다른 재능을 발휘했다. 마지막 황제에서도 만주 주둔 일본 비밀정보부 대위 아마카수로 출연했다. 그와 음악 작업을 공동으로 한 이가 콩수이다. 콩수는 1957년생으로 1982년 북경중앙음악학교를 졸업. 1982년부터 서독과 유럽 등지의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공연 모습은 유럽방송연맹을 통해 전 유럽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재학 당시 수상인 주은내로부터 작곡 대상을 수여받았다. 1984년 서베를린 음악 페스티벌과 리스트 추모 국제음악제에서 2등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베르톨루치의 마지막 황제 사운드 트랙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행운을 얻었다.